서울의 이른 아침은 짙은 안개와 도시의 매연이 뒤섞여 차가운 회색 장막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는 거대한 마천루들을 감싸며 도시 전체를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기게 만들었다. 송은채는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거울 속의 여자는 칠흑같이 어두운 눈동자를 하고 있었으며 그 깊은 눈빛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정적이었다. 그녀는 갓 다림질한 흰색 블라우스에 맨 윗단추를 채우며 쇄골에서 왼쪽 어깨로 이어지는 희미한 흉터를 가렸는데, 이는 10년 전 인천 항구에서 벌어졌던 처절한 혈투의 흔적이었다. 오늘은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회상할 때가 아니라 SR그룹의 평범한 인턴 사원으로서 빛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디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녀는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펜슬, 스커트의 뻣뻣한 감촉을 느끼며 한때 자신의 두 번째 피부와도 같았던 가죽 재킷과 전술 조끼의 편안함을 그리워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은채는 지난 3년 동안 피 묻은 손을 씻고 찻잔을 들며 부드럽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한때는 눈빛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하던 기백을 숨기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녀의 남편이자 이 거대 기업의 총수인 차도진 대표는 자신의 아내가 전략기획실이라는 회사 내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말단 인턴으로 입사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나선 은채는 지하 주차장에 즐비한 최고급 스포츠카들을 지나쳐 구석에 세워진 낡은 은색 중형 세단에 올라탔는데, 이는 완벽한 위장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회장 사모님의 암행 시찰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 송은채로서 회사에 녹아들기를 원했기에 불편한 운전석 시트조차 감내해야 했다. 느리고 둔탁한 엔진 소리가 거슬렸지만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통해 심장 박동을 느리고 일정하게 조절하며 킬러 시절부터 연마해온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차가운 침착함이야말로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녀를 지켜준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SR그룹 본사 건물은 마치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괴물처럼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위압적으로 솟아있었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로비에 들어선 은채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직장인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들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의 행진처럼 들렸다. 가슴에 단 임시 출입증에는 송은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평범하고 깨끗한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처럼 느껴졌다. 15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바둑판처럼 배열된 책상들 사이로 타자치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인상의 인사팀장은 은채를 사무실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조명이 닿지 않아 어둑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소외된 공간이었다. 팀장은 회사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읊조린 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만을 남겨두고 차갑게 돌아섰고, 은채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은채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능적으로 사무실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비상구의 위치와 CCTV의 사각지대를 스캔하는 그녀의 눈빛은 신입사원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예리했다. 비록 지금은 엑셀 파일에 숫자를 입력하는 단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된 킬러의 본능은 잠들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의 위협 요소를 분석하고 있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은 과거의 단검을 자유자재로 다루던 솜씨만큼이나 유려하게 키보드 위를 춤추며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타자 소리를 만들어냈다. 오전 업무가 한창일 무렵 사무실 입구에 거대한 강화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고, 실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더욱 무겁고 탁하게 변했다.
기름진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중년 남자가 2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악명 높은 곽 이사였다. 부서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여직원들과 관련된 지저분한 소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마치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사무실을 훑어보았다. 곽 이사는 입구 근처에 앉아있던 최미나라는 여직원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를 집어들어 대충 훑어보더니 이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종이 뭉치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인신공격이 쏟아져 나왔지만 사무실의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거나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고 그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최민아의 어깨만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은채는 타자를 치던 손을 잠시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경멸감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뒷골목 세계에서도 이미 항복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약자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은 금기시되는 비열한 행위였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지만 평범하게 살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되뇌며 억지로 참아냈다. 여직원이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자 그제야 만족한 듯 입꼬리를 비틀어 웃던 곽 이사는 몸을 돌리다 구석에 앉아있는 은채와 눈이 마주쳤다. 어두운 구석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녀의 서늘하고 고혹적인 미모는 단숨에 곽 이사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찢어진 눈에는 끈적하고 불쾌한 욕망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촌스러운 넥타이를 고쳐매며 특유의 거만한 걸음걸이로 은채의 책상을 향해 다가왔는데 그에게서는 짙은 향수 냄새와 묵은 담배의 냄새가 섞인 역겨운 악취가 풍겼다. 그는 은채의 책상 위에 두 손을 짚고 상체를 굽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들이댔는데 이는 명백한 영역, 침범이자 상대를 위압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누런 니코틴이 낀 치아를 드러내며 징그러운 미소를 지었고 건방진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신입이 누구냐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은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깊고 어두운 눈동자로 그를 응시했는데 그 태연함은 오히려 곽 이사의 비뚤어진 정보격을 자극했다. 곽 이사는 은채의 뺨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만지려는 듯 굵고 투박한 손을 뻗으며 공기 중에 불쾌한 기류를 형성했다. 그는 만약 자신에게 잘 보이고 순종적으로 군다면 이 회사에서의 앞날을 보장해주겠다는 뻔한 수작을 늘어놓으며 은밀한 제안을 속삭였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힘없는 신입 여직원들을 농락할 때 사용해온 전형적인 수법이었고 그는 눈앞의 미녀 또한 자신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은채를 이 사무실의 다른 양순한 양들처럼 취급함으로써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의 손가락이 은채의 희고 고운 피부에 닿기 직전 은채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개를 살짝 틀어 그 손길을 피했다. 동시에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있던 그녀의 오른손은 순식간에 완벽한 타격 자세를 갖춘 주먹으로 변했고 엄지손가락은 검지와 중지를 단단히 감싸주며 파괴력을 극대화했다. 찰나의 순간 은채의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고 그녀의 눈에는 곽 이사의 번들거리는 얼굴, 피부와 턱뼈에 취약한 급소가 적나라하게 포착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발뒤꿈치에서 시작된 회전력을 허리를 통해 어깨로 전달했고 그 힘을 오롯이 오른 주먹 끝에 실어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다.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난 여자의 손찌검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으로 다져진 프로킬러의 정교하고 자비 없는 일격이었다. 둔탁한 타격음이 사무실의 정적을 찢어발겼고 턱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뒤이어 들려오며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곽 이사의 육중한 몸뚱이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의해 들려 올려진 것처럼 허공으로 붕 떴다가 뒤쪽에 있던 철제 캐비닛으로 처박혔다. 캐비닛 문이 찌그러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쏟아진 서류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위로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덮였다.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고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최민아조차 눈물을 잊은 채 가녀린 체구의 신입사원을 경악에 찬 눈으로 응시했다. 은채는 주먹을 뻗은 자세 그대로 잠시 멈춰 서 있었는데 흐트러짐 없는 호흡과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은 방금 사람을 날려버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바닥에 쓰러진 곽 이사는 터진 입가에서 붉은 선혈을 흘리며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뱉었고 부어오르는 얼굴을 감싸 쥐며 몸을 웅크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극심한 현기증과 턱의 통증으로 인해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조금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 굴렸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압도되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저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은채는 천천히 소매 끝을 정리하고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낸 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곽 이색에 다가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망치 소리처럼 들려 주변 사람들은 저절로 뒷걸음질치며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몸을 굽혀 공포에 떨고 있는 곽 이사와 눈높이를 맞추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뼈에 사무칠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는 이것이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이며 만약 그 더러운 손을 다시 한번 함부로 놀린다면 그때는 턱이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고 곽 이사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무실 밖복도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보안팀의 무정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동은 이미 보안실에 접수되었고 SR그룹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은채는 쓰러진 곽 이사를 뒤로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창밖 너머 로비 입구에는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 차도진이었고 이 기막힌 타이밍은 그녀의 평범한 직장 생활이 시작과 동시에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보안팀 직원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략기획실로 들이닥치자 사무실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깨진 유리 조각과 흩어진 서류들은 마치 폭격 맞은 전장을 방불케 했다. 턱이 돌아가 비명을 지르는 곽 이사는 두 명의 보안 요원에게 부축을 받아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피 섞인 침을 튀기며 송근채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찌그러진 얼굴은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져 흉물스러웠지만 은채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홀로 고요한 섬처럼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호흡은 평온했으며 마치 방금 전의 폭력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보안팀장은 난생 처음 보는 상황에 당황하며 은채에게 다가와 동행을 요구했고 그녀는 저항 없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으며 신입 인턴이 임원의 턱을 날려버렸다는 전대미문의 소식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내 메신저를 타고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속이 시원하다며 은밀한 환호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앞날이 파멸로 끝날 것이라 예상하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은채의 등 뒤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보인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따위는 조금도 서려 있지 않았다. 한편 1층 로비에 도착한 차도진 대표는 평소와 다른 어수선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를 따르던 비서실장 김 전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방금 전 전략기획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보고했고, 도준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감히 본사 건물 내에서 임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큰 직원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곧 올라온 보안팀의 초기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태블릿 PC 화면에 뜬 가해자의 이름 세 글자 송은채를 확인하는 순간 도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고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도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보고서에 첨부된 CCTV 캡처 화면을 확대했는데 그곳에는 익숙한 자신의 아내가 냉혹한 표정으로 곽 이사를 가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보안실로 달려가 아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성적인 판단력이 그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은채가 왜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폭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아내가 이유 없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도진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김 전무에게 상황을 주시하되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 전까지는 인사팀의 독단적인 처리를 보류하라고 은밀하게 지시했다. 인사팀 조사실에 홀로 앉아있는 은채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잠시 후 인사팀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서류철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고 그녀에게 당장 사직서에 서명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윽박질렀다. 그는 곽 이사가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협박했지만 은채의 눈꺼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곽 이사의 성희롱과 폭언, 그리고 정당방위 상황을 설명했지만 인사팀장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묵살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곽 이사는 턱뼈를 고정하는 응급처치를 받으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망가진 것보다 새파란 신입 여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고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잔인한 보복을 다짐했다. 그는 폰을 꺼내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는 법무팀 이사와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송근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방법을 강구하라고 소리쳤다. 곽 이사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충혈되었고 그는 단순히 그녀를 해고하는 것을 넘어 감옥에 쳐넣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도진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창밖을 내려다보며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은채였고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는데 모르는 척 해줘요. 내가 직접 처리할 쓰레기들이니까 라는 문장이었다. 도진은 아내가 이미 자신이 알게 되었음을 짐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는 아내가 과거에 거친 세계에 몸담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녀의 날 선 일면을 마주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불안했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인터폰을 눌러 김 전무에게 이번 사건을 조용히 관망하되 곽 이사의 동태를 낱낱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조사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은채는 인사팀장의 압박 신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 내규의 성희롱 관련 조항을 정확하게 읊으며 곽 이사의 행위가 먼저 징계 대상임을 지적했고 CCTV 원본을 확보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인사팀장은 일개 인턴 주제에 법규를 들먹이며 대드는 그녀의 태도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등줄기에 알 수 없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가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며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회사 밖으로 쫓아내라고 지시했다. 건물 밖으로 쫓겨난 은채는 따가운 햇살 아래 잠시 멈춰서서 거대한 SR그룹 사옥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처음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는데 도진이 보낸 알겠다, 믿을게 하지만 위험해지면 즉시 나설 거야 라는 답장이 와 있었다. 은채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었고 이제부터는 회사의 룰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장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치고 택시를 잡는 대신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그 뒷모습은 사냥을 나가는 맹수처럼 위압적이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은 곽 이사 사건으로 인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으며 평소 곽 이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익명 제보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송은채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억눌린 직원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경영진의 눈의 가시가 되어버린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혔다. 곽 이사 라인의 부장들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느라 혈안이 되었고 사무실 곳곳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최민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모니터만 바라보며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 몰래 놓고 간 쪽지가 놓여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곽 이사는 진통제 기운에 몽롱하면서도 변호사와 모의하며 은채를 특수폭행죄로 엮어넣을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CCTV 영상을 조작하거나 삭제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남기라고 은밀하게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건방진 인턴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 짓눌러 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권력이나 돈 따위로는 통제할 수 없는 야생의 포식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채는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거실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그녀는 전원을 켜고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짧은 안부 인사도 생략한 채 곽 이사의 뒷조사를 부탁하며 그의 비자금 장부와 사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24시간 내에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은채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고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수줍은 아내가 아닌 밤의 여왕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송은채가 전략기획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사무실 전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꽂혔다. 어제와는 달리 직원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두려움 그리고 노골적인 적대감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는 곽 이사의 최측근들이 밤새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 때문이었다. 그들은 은채를 꽃뱀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폭력 성향의 소유자로 몰아가며 조직적인 따돌림을 주도했고 직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그 흐름에 동조하고 있었다. 은채는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지만 책상 위에는 쓰레기와 낙서가 가득했고 의자는 어디론가 치워져 있었다. 그때 곽 이사의 오른팔로 불리는 박 부장이 거들먹거리며 다가와 은채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아직 해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출근한 것은 가상하다며 비꼬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그녀에게 새로운 업무를 배당하겠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지하 3층 문서 보관실에 있는 지난 10년치의 회계 자료를 먼지 하나 없이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사실상 제발로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었다. 은채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겼고 그녀의 태연한 반응에 김이 센 박 부장은
혀를 차며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을 했다. 지하 문서 보관실은 곰팡이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음습한 공간이었고 형광등마저 깜빡거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박스들은 천장까지 닿을 듯 위태롭게 놓여 있었지만 은채에게 이 정도의 육체 노동은 고된 훈련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과도 같았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걸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무거운 박스들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근육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곽 이사의 비리 흔적을 찾아내기 위한 사냥을 시작한 것이었다. 먼지 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던 은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숫자들의 미세한 불일치를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물류비용 청구서들이었지만 특정 기간마다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MK 트레이딩이라는 업체로 막대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었다. 일반적인 회계 감사라면 놓쳤을 법한 교묘한 자금 세탁 수법이었지만 돈 세탁과 밀수에 정통했던 전직 조직원인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은채는 먼지 묻은 장갑을 낀 채 문제의 장부들을 따로 빼돌리며 곽 이사가 단순히 사내 성추행범이 아니라 회사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임을 확신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지 않았고 은채는 어두운 지하 창고 한 구석에 앉아 챙겨온 샌드위치를 베어 물었다. 그때 보관실 철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는데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는 최민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캔커피 하나를 은채 앞에 내려놓으며 어제 도와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는데 그녀 또한 곽이사 라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은채는 캔커피를 집어들며 미나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당당해지라는 짧지만 힘있는 조언을 건넸다. 미나는 은채의 단단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박 부장이 찾을 것이라며 황급히 보관실을 빠져나갔다. 닫힌 문을 바라보는 은채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은 샌드위치를 입에 넣고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뛰어들며 놈들의 목을 조일 올가미를 짜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박 부장은 확인차 내려왔다가 너무나 완벽하게 정리된 보관실 상태를 보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트집을 잡기 위해 정리된 박스를 일부러 발로 차서 무너뜨리며 다시 하라고 소리쳤지만 은채는 화를 내는 대신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박 부장은 헛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고 올라가서 곽 이사에게 보고하겠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은채는 무너진 박스를 다시 쌓지 않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이중 장부 하나를 꺼내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건물 전체에 어둠이 깔리자 은채는 보안 요원들의 순찰 시간을 계산하며 조용히 보관실을 빠져나와 15층 전략기획실로 잠입했다. 텅 빈 사무실은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고 그녀는 곽 이사의 집무실 문을 능숙한 솜씨로 따고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값비싼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금고가 아니라 책상 서랍 안쪽에 숨겨진 개인용 노트북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해킹 툴이 담긴 USB를 포트에 꽂았고 화면 위로 복잡한 코드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은채는 곽 이사의 책상 달력과 메모들을 훑어보며 그의 일정과 동선을 머릿속에 그렸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강남의 한 회원제 클럽에서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그곳은
정적의 인사들의 은밀한 접대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화면에 접속 성공이라는 녹색 문구가 뜨자 은채는 지체 없이 폴더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예상대로 프로젝트 블루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게 넘기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계약서, 초안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매국노나 다름없는 짓이었기에 은채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인 도진이 피땀 흘려 일궈온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쥐새끼가 바로 임원진 중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격분하게 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 뒤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곽 이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처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다. 집무실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순찰을 돌던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은채는 당황하지 않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이동해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찰나 보안 요원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있던 자리를 비췄지만 그곳에는 먼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은채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옷깃을 여몄고 그녀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길게 늘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채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낌새를 느꼈는데 백미러에 비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곽 이사가 보낸 하수인들이 분명했고 그들은 은채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속셈인 듯했다. 은채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핸들을 꺾어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녀는 도심 한복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대신 놈들을 으슥한 곳으로 유인해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었고 오랜만에 몸을 풀 기회가 왔다는 사실에 피가 끓어올랐다. 은채가 핸들을 꺾어 들어선 곳은 개발이 중단되어 인적이 끊긴 재개발 지구의 폐공장 지대였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져 있어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합차는 은채의 차가 멈춰 서자 기다렸다는 듯 굉음을 내며 앞을 가로막았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거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은채는 시동을 끄고 차분하게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 대신 먹잇감을 유인해낸 사냥꾼의 서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굽이 높은 구두를 벗어 조수석에 가지런히 놓은 뒤 트렁크에 있던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으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다. 승합차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자 건장한 체구의 남성 6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채 험악한 기세로 내렸는데 그들의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곽 이사가 고용한 전문 용역 깡패들이었고 평범한 여직원 하나쯤 겁주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껌을 씹으며 은채의 차 창문을 쇠파이프로 톡톡 두드렸고 나오지 않으면 차를 박살 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은채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의 왜소한 체구는 거구의 사내들 사이에서 마치 거친 파도 앞의 종이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우두머리는 은채의 미모에 잠시 감탄하는 듯 휘파람을 불며 곽 이사님께서 몸조심하라는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협박했다. 그는 은채에게 얌전히 무릎 꿇고 사죄 영상을 찍으면 곱게 보내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며 그녀의 턱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채의 눈빛이 돌변하며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그녀는 우두머리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의 비명이 공장지대의 정적을 찢었고 나머지 깡패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은채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두머리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기절시킨 뒤
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공중에서 낚아채 손에 쥐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빨랐으며 그 모습은 사무실에 앉아 엑셀을 두드리던 인턴 사원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 나머지 5명은 욕설을 퍼부으며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은채에게 그들의 동작은 슬로모션처럼 느리고 허점투성이로 보였다. 그녀는 첫 번째로 달려드는 남자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쇠파이프로 그의 오금을 정확히 타격해 무릎을 꿇렸다. 뒤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덤벼둔 놈은 은채가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허공을 갈랐고 그녀는 회전력을 이용해 뒤차기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억소리를 내며 튕겨나가는 남자를 뒤로하고 은채는 좁은 간격을 파고들어 남은 셋을 향해 맹수처럼 돌진했다. 그녀는 힘으로 맞붙는 대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유술과 급소 타격을 섞어가며 춤을 추듯 그들을 요리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는 춤추듯 일렁겼고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만이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다. 단 3분도 차에 되지 않아 6명의 건장한 사내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은채는 거친 숨 하나 내쉬지 않은 채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게 던져버리고는 아직 의식이 남아있는 우두머리에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렸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그에게 은채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곽 이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하며 자신이 곧 직접 찾아가 그 더러운 목을 조러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겁에 질린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은채는 그를 쓰레기 더미 위로 밀쳐버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녀는 운동화를 벗고 다시 하이힐로 갈아 신으며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는데 그 모습은 방금 전에 살벌한 싸움꾼에서 다시 도도한 도시 여자로 변신하는 과정이었다. 시동을 걸고 폐공장을 빠져나오는 은채의 차 뒤로는 패배자들의 신음소리만이 처량하게 남겨졌고 밤바람은 피냄새를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편 병실에 누워 승전보를 기다리던 곽 이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용역. 깡패들의 사진을 전송받고 경악을 금치 못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이 보낸 해결사들이 일개 여직원에게 무참히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며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사진 속 우두머리가 전한 송은채의 경고 메시지는 곽 이사의 뇌리에 깊이 박혀 그를 극심한 불안감에 떨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단순한 미친년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며 간호사 호출배를 미친 듯이 눌렀다. 도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다. 은채가 들어오자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다친 곳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폈는데 그녀의 겉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고 단정했다. 은채는 걱정 가득한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저 야근 때문에 늦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흙냄새와 쇠 냄새를 맡고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은채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몸에 남은 긴장과 살기를 씻어내려 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눈동자는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곽 이사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제는 숨바꼭질을 끝내고 전면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며 그녀는 곽 이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젯밤 곽 이사가 고용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고 있었다. 은채가 출근하자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경외심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슬금슬금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그녀의 모니터 화면에는 어제 해킹한 곽 이사의 비밀 장부가 띄워져 있었다. 그때 사내 메신저로 최민아의 쪽지가 도착했는데 그녀가 곽 이사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은채는 휴게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미나를 포함한 4명의 여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곽 이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었다. 은채가 들어서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머뭇거리며 인사를 건넸고 은채는 그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연대하여 거대한 악에 맞서기로 결심했고 이것이 곽 이사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곽 이사가 강요했던 부당한 지시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은 은채가 확보한 회계 부정 증거에 도덕적 치명타를 더해줄 결정적인 퍼즐 조각들이었고 곽 이사의 파멸을 앞당길 기폭제였다. 은채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꼼꼼하게 기록했고 그들에게 절대 보복당하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단단한 신뢰를 쌓았다. 같은 시각 곽 이사는 병실에서 퇴원 수속을 밟으며 변호사들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의 표정은 도끼에 차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송은채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더러운 공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보안팀장을 매수하여 은채가 기밀 서류를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CCTV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이를 터뜨릴 계획이었다. 곽 이사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만족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만 그는 은채가 이미 자신의 모든 수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은채는 피해자 모임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곽 이사가 꾸미고 있을 반격에 대해 생각하며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곽 이사가 자신을 스파이로 몰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함정을 이용하여 그를 올가맬 덫을 놓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도진에게 오늘 저녁은 밖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기 위함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승리의 여신은 이미 준비된 자의 손을 들어줄 채비를 하고 있었다. 휴게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뜨거운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고 최민아를 포함한 5명의 피해자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곽 이사의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 숨죽여왔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흐르는 눈물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었다. 은채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며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불안에 떨던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산과 같은 든든함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설명하며 그들을 무기력한 피해자에서 싸우는 전사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은채는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들을 꺼내 그들에게 나눠주며 앞으로 곽 이사나 그의 측근들이 접근할 때는 반드시 대화 내용을 녹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놈들이 당황해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바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강조했고 피해자들의 눈빛은 점차 두려움에서 결연한 의지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용기를 얻었으며 자신들을 지켜주는 은채를 중심으로 뭉쳐 이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끝내기로 다짐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곽 이사가
턱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탄 채 비서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 나타나자 전략기획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영웅이라도 되는 양뻔뻔한 연기를 펼쳤고 직원들을 향해 자신이 폭력적인 인턴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아름아름 퍼진 소문과 은채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때문에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곽 이사의 과장된 몸짓은 오히려 비웃음을 샀다. 곽 이사는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고 속으로 이를 갈며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아 은채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곽 이사는 보안팀장을 은밀히 호출하여 자신의 집무실에서 30분가량 밀담을 나누었는데 블라인드가 내려진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심각한 표정이 어렴풋이 보였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곧이어 사내 인트라넷에는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한다는 공지가 떴다. 이는 명백히 은채를 겨냥한 함정이었으며 그녀의 자리에 미리 심어둔 위조된 기밀문서를 찾아내어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가려는 곽 이사의 비열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은채는 모니터에 뜬 공지를 보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이미 놈들의 수가 얼마나 뻔한지 간파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예고도 없이 직원들의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직원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보안팀장은 위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라며 강압적으로 수색을 진행했고 그들의 손길은 서서히 은채의 자리로 향했다. 곽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잠시 후 벌어질 은채의 파멸을 기대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보안팀 직원이 은채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자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보안팀장은 보란듯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이것이 회사의 1급 기밀인 신제품 개발 도면이라고 소리쳤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채에게 쏠렸고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이 되어 그녀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곽 이사는 휠체어를 끌고 나와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스파이가 들어올 수 있냐며 은채를 손가락질하고 당장 경찰을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인 은채는 팔짱을 낀 채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으로 그들의 총극을 구경하고 있었다. 은채는 보안팀장에게 다가가 그 서류가 정말 자신의 서랍에서 나온 것이 맞냐고 차분하게 물었고 보안팀장은 당황하며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끼고 보안팀장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더니 종이의 재질과 인쇄 상태를 지적하며 이것은 보안 용지가 아닌 일반 복사 용지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서류 하단에 찍힌 보안 등급 도장이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는데 진짜 도장은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자외선을 비추면 형광색으로 빛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은채가 주머니에서 소형 자외선 라이트를 꺼내 비추자 도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보안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직원들은 보안팀장과 곽 이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은채는 쐐기를 박듯 자신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보여주며 점심시간 직전에 보안팀 직원이 몰래 서류를 넣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이사의 표정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그는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질 뻔하며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은채는 이미 놈들의 꼬리를 확실하게 잡았고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할 시점임을 직감했다. 그날 저녁 은채는 약속대로 도진과 함께 강남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녀는 회사에서의 살벌한 모습은 지우고 우아한 아내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도진은 아내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해 물었고
은채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다. 하지만 도지는 곽 이사가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기에 아내의 대범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이제 그만두고 자신이 처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은채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곽 이사의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다. 곽 이사 같은 무능한 인간이 혼자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기밀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그를 비호하는 누군가가 경영진 내부에 더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혹시 이사회 멤버 중에 의심 가는 사람이 없냐고 넌지시 물었고 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재무 담당 상무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 이름은 은채가 해킹한 장부에서 발견했던 자금 흐름의 종착지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밤이 깊어지자 은채는 다시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설 채비를 했는데 이번 목표는 곽 이사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보안팀장의 집이었다. 그녀는 곽 이사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기 전에 보안팀장을 먼저 확보하여 그를 회유하거나 압박해 결정적인 증언을 얻어낼 계획이었다. 은채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보안팀장이 사는 낡은 빌라촌 골목으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발소리는 고양이보다 조용했다. 빌라 입구에는 이미 낯선 남자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곽 이사가 입막음을 위해 보낸 또 다른 해결사들임이 틀림없었다. 은채는 정면 돌파 대신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진입하는 우회로를 택했고 그녀의 날렵한 몸놀림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했다. 보안팀장의 집 안에서는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은채는 창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거실에는 2명의 괴한이 보안팀장을 의자에 묶어놓고 협박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놀라 동작을 멈췄다. 은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첫 번째 괴한의 목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남은 한 명이 칼을 꺼내 들고 휘둘렀지만 은채는 가볍게 피하며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고 단 10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켰다. 피투성이가 된 보안팀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은채를 바라보았지만 그녀가 묶인 밧줄을 풀어주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은채는 그에게 지금 곽 이색에 버림받아 죽을 위기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살고 싶으면 자신과 손을 잡으라고 제안했다. 보안팀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채는 그에게 내일 이사회에서 증언할 내용과 증거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한편 곽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보안팀장과의 연락마저 두절되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사무실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재무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빼돌린 기밀 데이터를 해외 경쟁사에 헐값에라도 넘기고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과 현금 뭉치를 가방에 챙기며 새벽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은채는 보안팀장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그의 휴대폰을 이용해 곽 이색의 모든 처리가 끝났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곽 이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주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내일 아침 일찍 회사에 들러 남은 자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은채가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쳐놓은 마지막 덫이었고 그는 제 발로 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꼴이 되었다. 은채는 어둠 속에서 메시지의 전송 완료 표시를 확인하며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SR그룹 본사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은채는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고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렀는데 그녀의 뒤에는
최민아와 피해자 모임의 직원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서 우는 약자들이 아니었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전사들로 다시 태어났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차도진 대표였는데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CEO의 표정을 하고 서 있었다. 그는 은채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에는 감사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진은 은채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준비는 끝났어. 그래서 이제 당신의 무대야 라고 속삭였고 은채는 그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냈다. 이제 곽 이사의 목을 조여올 모든 준비는 끝났고 거대한 폭풍이 전략기획실을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다. 곽 이사는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며 사무실에 들어섰지만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해고 통지서와 검찰 고발장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송은채의 눈빛은 가장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은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게임은 끝났어요. 곽 이사님이라고 나직하게 말했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들이 곽 이사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던 찰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 무리가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는 그룹 내 실세이자 재물을 총괄하는 류 전무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류 전무는 경찰들에게 영장의 적법성을 따져 물으며 곽 이사의 체포를 저지했고 은채가 제시한 증거물들이 불법적인 해킹과 도청으로 얻어진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법무팀 변호사들은 은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내보안규정 위반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상황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렸다. 경찰들은 회사 고위층의 압박과 법리적인 문제 제기에 난색을 표하며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곽 이사는 수갑을 차지 않은 채 풀려났다. 기세가 되살아난 곽 이사는 은채를 노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자신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겠다는 듯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류 전무는 즉석에서 송은채에 대한 긴급징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했고 그녀의 모든 회사 전산망 접속 권한을 박탈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정의의 사도였던 은채가 회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몰리는 형국이 되었다. 도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지만 은채가 그의 팔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빛으로 그를 만류했다. 지금 도진이 나서서 감싸면 그녀는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회사를 쥐락펴락하는 비선 실세라는 오명까지 쓰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은채는 도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입모양을 보이고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직원들은 다시금 권력의 무서움을 실감하며 고개를 숙였고 최민아와 피해자 모임의 직원들만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건물 로비로 쫓겨난 은채는 올려다본 하늘이 유난히 맑다는 사실에 헛웃음을 흘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류 전무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곽 이사가 가진 비자금 장부가 류 전무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방증이었고 이는 적의 몸통이 드러났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놈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서버에 남아있는 모든 접속 기록과 CCTV 원본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확신했다. 만약 그 데이터가 사라진다면 그녀가 해킹했다는 누명을 벗을 길이 요원해지고 곽 이사의 비리도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었다. 은채는 회사의 정문이 아닌 화물 하역장에 있는 건물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과거 그녀가 건물 구조를 파악할 때 봐두었던 사각지대였다. 그녀는 경비가 삼엄한 정면 돌파 대신 환기구를 통해
지하 서버실로 직접 침투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가 그녀의 피부를 긁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킬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며 그녀의 호흡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목표를 향한 집념만이 불타올랐다. 지하 5층 서버실 입구에 도착한 은채는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예상대로 류 전무의 신복으로 보이는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특정 날짜의 로그 기록들을 영구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모니터의 진행률 반은 이미 50%를 넘어가고 있었다. 은채는 시간이 없음을 직감하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기술자의 뒤로 다가갔다. 그녀는 기술자가 비명지를 틈도 주지 않고 목덜미의 혈관을 눌러 기절시켰고 쓰러지는 몸을 부드럽게 받아 눕혔다. 다른 한 명의 기술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은채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파고든 뒤였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은채는 즉시 키보드를 넘겨받아 삭제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려 했지만 류 전무가 심어놓은 보안 코드가 시스템을 잠그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이 직접 개발한 해킹 툴이 담긴 USB를 꺼내 포트에 꽂았고 화면 위로 수많은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복구가 아니라 시스템의 통제권을 탈취하기 위한 디지털 전쟁이었고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다. 그때 서버실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붉은 비상등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외부의 보안팀이 침입 사실을 알아채고 출동했다는 신호였다. 은채는 당황하지 않고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코드를 입력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변에 있는 의자와 집기들을 끌어모아 출입문을 막았다. 밖에서 보안 요원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진행률 바가 90%를 넘어가고 있었고 문은 점차 찌그러지며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복구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은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와 도진의 비밀 이메일로 동시에 전송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곽 이사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류 전무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로그 기록 그리고 보안팀장이 위증을 강요받는 음성 파일까지 모두 손에 넣게 되었다. 보안 요원들이 마침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은채는 두 손을 들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 테이블에는 류 전무와 곽 이사가 심판관처럼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은채가 서버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우고 형사 고발과 함께 즉시 해고를 의결하려 했다. 수갑을 찬 채 끌려온 은채는 피고인석에 앉혀졌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오히려 재판관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류 전무는 마이크를 잡고 은채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엄중히 묻겠다고 선언했다. 곽 이사는 깁스한 턱을 만지작거리며 은채를 조롱하는 눈빛을 보냈고 최미나를 증인석에 세워 은채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 미나는 떨리는 몸으로 마이크 앞에 섰고 곽 이사의 살벌한 눈빛에 압도되어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은채는 미나를 향해 따뜻하고 단호한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무언의 응원은 민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미나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한 뒤 고개를 들었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아니요, 협박한 건 곽 이사님입니다 라고 외쳤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류 전무는 당황하여 증인의 발언을 제지하려 했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고 자신이 겪은 성희롱과 곽 이사의 비리 정황을 쏟아냈다.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며 은채가 서버실에서 복구해낸 결정적인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곽 이사가 보안팀장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하는 장면과 류 전무가 곽 이사에게 비자금 상납을 독촉하는 통화 녹음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류 전무와 곽 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들은 스크린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시스템은 이미 은채가 심어놓은 락이 걸려있어 제어할 수 없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과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은채에 대한 비난에서 경영진의 부패에 대한 성토로 바뀌었다. 은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라고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렬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차도진 대표가 들어왔는데 그의 뒤에는 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대거 동행하고 있었다. 도진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경영진의 부패를 묵과할 수 없다며 류 전무와 곽 이사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수사 협조를 선언했다. 류 전무는 이건 함정이야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했다. 곽 이사는 휠체어에서 내려 도망치려 했지만 은채가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그는 바닥에 처박히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은채는 수갑이 풀리자 손목을 문지르며 도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신뢰의 미소를 지었다.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차 커져 회의실을 가득 채우는 함성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명의 승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을들의 반란이자 정의의 승리였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다. 류 전무와 곽 이사는 꼬리에 불과하며 이 거대한 부패의 삿을 가장 꼭대기에는 더 크고 위험한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은채는 도진의 서재에서 확보한 류 전무의 비밀 장부를 분석하던 중 낯선 외국계 투자 회사의 이름을 발견했다. 블랙스톤 캐피털. 그것은 과거 은채가 몸담았던 조직과 적대 관계에 있던 국제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진 곳이었다. 은채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고 그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내 비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거대한 음모의 서막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옛 코드네임이 적힌 인식표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비밀 공간에서 송은채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벽면 가득 진열된 각종 무기들 앞에서 검은색 전술 슈트를 착용하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먼지가 쌓여있던 단검들을 꺼내 나를 세우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살기로 번득였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과거 뒷골목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적인 해결사의 귀환을 알리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은채가 향한 곳은 인천항의 외진 곳에 위치한 낡은 물류 창고였는데 류 전무의 비밀 장부에서 블랙스톤 캐피털의 자금 세탁 기지로 지목된 장소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밤이었고 창고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용역 깡패가 아니라 군사 훈련을 받은 전문 용병들로 보였다. 은채는 빗소리의 발자국 소리를 감추며 컨테이너 박스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밤 그림자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보초들의 눈을 속였다. 창고 안에서는 외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거친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수십 개의 나무 상자들이 지게채 실려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었다. 은채는 높은 빔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했는데 그 상자들 안에는 마약이나 밀수품이 아닌 최신식 총기류가 가득 담겨 있었다. 블랙스톤 캐피털은 단순한 금융범죄 조직이 아니라 한국의 치안을 위협하고 정재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테러 집단과
연계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그때 창고 중앙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는 블랙스톤의 행동대장인 바이퍼였다. 그는 류 전무가 체포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계획을 앞당겨 오늘 밤 타깃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은채의 등골이 서늘해졌는데 그들이 말하는 타깃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남편 차도진이었다. 은채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빔 위에서 뛰어내리며 첫 번째 용병의 목을 낚아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적이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용병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누었지만 은채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시야를 가렸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녀는 한 마리 표범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적들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해 무력화시켰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총알보다 빨랐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이퍼는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고 직접 칼을 꺼내들고 은채에게 달려들었는데 그의 칼솜씨는 예사롭지 않았다. 두 사람의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바이퍼는 힘으로 밀어붙이며 은채를 구석으로 몰았지만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해 공격을 흘려내며 빈틈을 노렸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건 살육전이었고 한순간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절체절명의 승부였다. 은채는 바이퍼의 옆구리를 스치듯 베어내며 중심을 무너뜨렸고 그 틈을 타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척하다가 회전 발차기로 바이퍼의 턱을 가격했고 거구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컨테이너 벽에 처박혔다. 쓰러진 바이퍼는 피를 토하면서도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이미 킬러들이 차도진의 집무실로 향했다는 사실을 조롱하듯 내뱉었다. 은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녀는 바이퍼를 기절시킨 뒤 놈의 휴대폰을 챙겨 창고를 뛰쳐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은채의 차가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했고 빗물은 앞 유리를 때리며 시야를 방해했지만 그녀는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류 전무의 잔당들에 의해 무력화되었을 가능성이 컸고 도진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은채는 핸들을 꽉 쥐며 제발 늦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엔진 소리는 비명처럼 밤거리를 찢어놓았다. SR그룹 본사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최상층 CEO 집무실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준은 류 전무 사건의 후속 처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의 비상등이 꺼지며 사무실 전체가 암흑천지로 변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책상 아래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전화선마저 끊겨 있었다. 문 밖에서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도진은 넥타이를 풀고 골프채를 집어들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은채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보안 요원들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전원이 차단되어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비상계단으로 향해 15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단 중간중간에 매복해 있던 킬러들이 튀어나와 그녀를 공격했지만 은채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들을 베어넘기며 위로 향했다. 그녀의 온몸은 땀과 빗물 그리고 적들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든 킬러 2명이 도진을 향해 조준하는 순간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은채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선택했고 흩날리는 유리 파편과 함께
킬러들을 덮쳤다. 당황한 킬러들이 총구를 돌렸지만 은채가 던진 단검이 먼저 한 놈의 어깨를 관통했고 나머지 한 명은 그녀의 발차기에 맞아 나가떨어졌다. 도진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서 있었고 은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편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쓰러진 줄 알았던 킬러 중 한 명이 품에서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으려 하고 있었다. 은채는 반사적으로 도진을 끌어안고 책상 뒤로 몸을 날렸고 굉음과 함께 집무실의 절반이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다.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 속에서 은채는 고개를 들어 도진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그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무사했다. 그러나 폭발로 인해 퇴로가 차단되었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불길이 치솟는 집무실 안에서 은채는 도진의 멱살을 잡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지금 당장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외쳤다. 도진은 아내의 강인한 모습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뚫고 비상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블랙스톤의 킬러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해왔고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은채는 자신의 몸으로 도진을 보호하며 응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으며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전투 본능을 개방했다. 옥상 헬기 착륙장에 도달했을 때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블랙스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헬기를 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기관총을 난사하며 은채와 도진을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헬기의 프로펠러 소음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은채는 마지막 남은 탄창을 확인하며 도진에게 자신을 믿냐고 물었고 도진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은채는 헬기의 연료 탱크를 조준하며 방아쇠를 당겼고 밤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불꽃과 함께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은채의 총구에서 발사된 총알은 빗줄기를 뚫고 정확히 헬기의 꼬리 회전 날개 연결부를 타격했고 금속이 파열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기체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조종사가 다급하게 조종관을 꺾었지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헬기는 옥상 난간을 들이받으며 거대한 불꽃과 함께 건물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은채는 도진을 감싸 안은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파편들을 피했다. 헬기가 추락한 뒤 옥상에는 다시금 빗소리만이 가득 찼고 화염이 타오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정적을 만들어냈다. 도진은 품에 안긴 아내를 내려다보았는데 비와 땀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은 그가 알던 온화한 아내가 아닌 전장의 여전사 그 자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은채의 뺨을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물었고 은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소방대와 경찰 특공대가 건물에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잔당들을 소탕하는 동안 은채와 도진은 옥상 비상구를 통해 안전하게 건물을 빠져나왔다. 도진은 자신을 부축하는 은채의 강인한 팔에서 느껴지는 힘을 통해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거친 과거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배신감보다는 안도감과 미안함을 느꼈고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아내가 다시 피 묻은 세계로 발을 들이게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려왔다. 두 사람은 도진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회사의 위기 상황을 대비해 마련된 곳으로 외부와의 통신이 철저히 차단된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은채는 구급 상자를 가져와 도진의 상처를 능숙하게 치료했고 도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길을 받으며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전투 능력에 대해 물었다. 은채는 덤덤한 목소리로 자신이 과거 조직의 해결사였으며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도진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은채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누구였든 상관없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아내 송은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단호한 고백에 은채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생사의 고비를 넘긴 밤을 위로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기에 은채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내일 아침 열릴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SR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이사들과 주주들은 류 전무의 구속과 지난밤 본사 화재 사건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부회장이자 류 전무에 숨겨진 조력자였던 최 부회장으로 그는 도진이 부상을 입고 잠적했다는 소식을 이용해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 그는 도진이 경영 능력을 상실했으며 회사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의 부회장은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도진을 무책임한 리더로 매도했고 이사들은 동요하며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반기를 들지 못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리며 붕대를 감은 도진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고 그의 곁에는 송근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인턴의 모습이 아니라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냉철한 비서실장의 포스를 풍기고 있었다. 도진의 등장에 최 부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좌중은 놀라움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CEO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지난밤의 테러가 외부 세력과 결탁한 내부의 적들에 의한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이 자리에서 그 배신자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다며 옆에 서 있는 은채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은채는 차분하게 단상 앞으로 나서서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는데 그곳에는 최 부회장이 블랙스톤 캐피털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최 부회장이 회사의 물류망을 이용해 불법 무기를 밀반입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화면에는 어젯밤 항구 창고에서 촬영된 무기 상자들과 최 부회장의 직인이 찍힌 선적 서류가 선명하게 비춰졌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배신감을 느낀 주주들은 최 부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 부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여 외부인인 은채를 끌어내라고 고함쳤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경찰청 광역수사대였다. 은채가 어젯밤 확보한 증거들을 이미 검찰에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최 부회장의 얄팍한 권력은 정의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경찰들이 최 부회장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은채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당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내 가족이었다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최 부회장은 끌려나가면서도 억울하다고 절규했지만 이미 모든 이사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도진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도진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회사의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며 SR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퇴장한 텅 빈 회의실에 남은 도진과 은채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은 은채에게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은채는 그저 남편을 지켰을 뿐이라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은채의 표정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블랙스톤의 본거지가 아직 해외에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도진은 은채의 불안을 감지하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든든하게 말해주었다. 그는 회사의 정보망과 자금을 총동원해 블랙스톤의 잔당들을 추적할 것이며 더 이상 아내가 피를 묻히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은채는 도진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뉴스는
SR그룹의 경영진 비리 사건과 대대적인 검찰 수사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회복세를 보였다. 대중들은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자정 노력에 지지를 보냈고 송은채라는 이름은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채는 대중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서지 않은 채 조용히 도진의 그림자 내조자로 남기를 선택했다. 은채는 집으로 돌아와 옷장에서 피 묻은 전술 슈트를 꺼내 불태우며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는 의식을 치렀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옷을 보며 그녀는 이제 킬러 송은채가 아닌 도진의 아내이자 파트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만약을 대비한 단검 한 자루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SR그룹 본사 로비는 검찰청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 박스들로 파란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점거한 채 15층 전략기획실로 들이닥쳤다. 최 부회장과 류 전무의 구속 소식이 뉴스 속보로 타전되자 그동안 그들의 그늘 아래서 호가호위하던 부장급 간부들은 사색이 되어 자신의 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서류를 파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이미 늦은 뒤였는데 은채가 미리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삭제된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검찰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 소란스러움은 오랫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는 대청소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소음처럼 들렸다. 은채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차분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진 듯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곽 이사의 잔당들을 하나둘씩 체포해 나가자 사무실 직원들은 두려움보다는 통쾌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특히 곽 이사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은채를 괴롭혔던 박 부장은 책상 밑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는데 그의 비굴한 표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박 부장은 끌려가면서 은채를 향해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은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외면하며 인과응보의 이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최민아를 비롯한 피해자 모임의 직원들은 수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동안 모아둔 녹취록과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고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늘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옥죄던 권력의 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쟁취했다는 성취감에 고무되어 있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은채에게 다가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는 노련한 법조인처럼 당당했고 수사관조차 그녀가 단순한 인턴 사원이 아님을 직감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도진은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에게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경영진의 부패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과 위주의 비인간적인 평가 시스템을 폐지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전폭적인 보상과 심리 치료 지원을 공언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도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사무실 곳곳에서는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채는 방송을 들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손수건으로 깨끗이 닦았는데 그것은 지난 몇 주간의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비록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겪은 사건들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 했지만 최민아와 동료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미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떠나시는 거냐고 물었고 은채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대답했다. 미나는 은채의 손을 잡고
언니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며 고개를 숙였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은채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원래 강한 사람들이었으며 단지 용기를 낼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미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직원들은 은채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녀는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들의 환한 미소를 눈에 담았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온 은채는 자신의 낡은 은색 세단 대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에 올랐는데 운전석에는 도진의 충직한 수행 비서가 앉아 있었다. 비서는 백미러를 통해 은채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했고 은채는 피로가 몰려오는 듯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리무진은 부드럽게 출발하여 혼란스러운 회사 건물을 빠져나갔고 은채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SR그룹의 로고를 바라보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송은채 인턴이라는 가면을 벗고 다시 차도진의 아내이자 그림자 속의 조력자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한 은채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진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천을 느끼며 위로를 받았다. 도진은 은채의 등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회사도 나도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고 은채는 그저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기울이며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부회장과 류 전무가 구속되었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는 블랙스톤 캐피털은 여전히 건재했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도진은 은채에게 블랙스톤이 한국 지부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첩보를 전해주었다. 그들은 꼬리가 밟힌 것을 눈치채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으며 당분간은 보복보다는 조직의 보존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다. 은채는 그것이 일시적인 후퇴일 뿐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도진과 회사가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이제 회사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며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돕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SR그룹은 대대적인 인사 이동을 단행하여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능력 있고 청렴한 인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전략기획실은 쇄신위원회 기화회로 개편되었고 놀랍게도 최민아가 대리 승진과 함께 피해자 지원센터의 담당자로 발탁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내 부조리를 감시하고 약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도진이 은채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고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 은채는 펜트하우스에서 뉴스를 통해 회사의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화면 속의 도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듬직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칼을 들고 전장을 누비지 않아도 도진이 스스로 회사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본능이 녹슬지 않도록 매일 아침 지하 트레이닝룸에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평화는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그녀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도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은채에게 근사한 드레스를 선물하며 저녁에 있을 자선갈라 파티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였고 도진이 은채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대동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지만 도진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고 화려한 변신을 준비했다. 그녀는 킬러의 차가운 눈빛을 지우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파티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감미로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취재진과 명사들이 도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도진이 먼저 내려 손을 내밀자 은채는 그 손을 잡고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은채의 눈부신 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는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도진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녀가 며칠 전까지 곽 이사의 턱을 날려버린 전설의 인턴 사원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연 회장 안에서 도진은 사람들에게 은채를 자신의 아내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소개했고 은채는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몇몇 눈치 빠른 인사들은 은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정중하게 대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그저 아름다운 트로피 와이프 정도로만 생각했다. 은채는 그런 시선들을 즐기며 도진의 곁을 묵묵히 지켰고 가끔씩 도진의 귀에 회담 상대의 약점이나 특징을 속삭여주며 그를 내조했다.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파티장에서도 빛을 발하여 도진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 원로 회장이 도진에게 다가와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수습했냐고 물으며 비결을 궁금해했다. 도진은 은채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제 뒤에 아주 강력하고 든든한 내무부 장관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농담 섞인 진담을 던졌다. 좌중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은채와 도진만은 그 말 속에 담긴 뼈있는 진실을 공유하며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테라스로 나온 두 사람은 파티장의 소란을 뒤로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시원한 밤바람이 은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도진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은채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날의 혈투가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도진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제 다시는 당신이 어둠 속으로 숨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신의 빛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때 은채의 핸드백 속에 있던 낡은 폴더폰이 짧게 진동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과거 조직과 연락할 때 쓰던 비상용 폰이었다. 은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녀는 도진의 시선을 피해 몰래 메시지를 확인했다. 액정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블랙스톤이 2대 주주로 위장하여 다시 접근할 것이다 라는 짧은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은채는 폰을 닫고 다시 도진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다시금 투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은채는 도진의 팔을 잡고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말하며 파티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도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다시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가올 새로운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자선갈라 파티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송은채는 샴페인 잔을 든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연 회장 내부를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녀의 감각은 이미 최고조로 예민해져 있었다. 조금 전 받은 경고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미 적들이 이 공간 안에 침투해 있다는 신호였으며 그녀는 웃고 떠드는 수많은 가면들 속에서 진짜 포식자를 찾아내야만 했다. 도진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면서도 은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무언의 질문을 던졌지만 은채는 안심하라는 듯 그의 손등을 토닥였다. 그때 은채의 시야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가 포착되었는데 그는 파티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서늘한 눈빛으로 도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말끔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은채는 그 남자의 걸음걸이와 재킷 안쪽의 미세한 블룩함만으로도 그가 비즈니스맨이 아닌 훈련된 킬러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남자는 누군가의 신호를 기다리는 듯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 끝에는 블랙스톤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장으로 위장한 제임스 킴이 서 있었다.
제임스 킴은 이번에 SR그룹의 지분을 매입하며 2대 주주로 등극하려는 사모펀드의 대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검은 돈을 세탁하러 온 조직의 간부였다. 은채는 놈들이 오늘 밤 도진에게 접근하여 무언의 압박을 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고를 가장한 테러를 감행할 것임을 직감했다. 제임스 킴이 와인잔을 들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도진에게 다가오자 은채는 자연스럽게 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제임스 킴은 은채의 등장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글맞은 표정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도진과의 대화를 요청했다. 그는 SR그룹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펀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달콤한 제안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 속에는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이 숨겨져 있었다. 은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당신들의 자금이 마카오의 불법 도박장에서 나온 검은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은채의 돌발 발언에 제임스 킴의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고 주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함부로 입을 놀리면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은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는 당신들이 매수한 위장 계열사들의 명단과 자금 이동 경로가 담긴 파일이 이미 내 손안에 있으며 만약 허튼 짓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역으로 협박했다. 제임스 킴은 쥐새끼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구석에 있던 킬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티장은 웅성거리는 소음과 음악 소리로 인해 그들의 대립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은채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제임스 킴을 테라스 쪽으로 유인했다. 어두운 테라스로 나오자마자 2명의 킬러가 은채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걷어차며 순식간에 품에서 소형 가스총을 꺼내 그들의 앞면을 향해 발사했다. 억제된 비명 소리와 함께 킬러들이 눈을 감싸 쥐고 쓰러지자 은채는 망설임 없이 제임스 킴의 넥타이를 잡아채 난간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은밀해서 파티장 안의 사람들은 그저 그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줄로만 알았다. 은채는 난간 밖으로 몸이 반쯤 넘어간 제임스 킴에게 한국은 당신들이 놀던 무법천지가 아니며 내 남편과 회사를 건드리는 순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목을 비틀어버리겠다고 살벌하게 경고했다. 공포에 질린 제임스 킴은 살려만 주면 당장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애원했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은채는 그를 거칠게 놓아주며 내일 아침까지 모든 철수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했고 제임스 킴은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상황은 단 5분 만에 종료되었고 은채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뒤따라 나온 도진은 바닥에 쓰러진 킬러들과 도망치는 제임스 킴을 보며 상황이 끝났음을 짐작하고 은채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또다시 당신 손에 피를 묻히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은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것은 피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평화의 증거라고 대답했다. 도진은 보안팀을 호출하여 쓰러진 자들을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가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SR그룹을 노리던 거대한 위협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승리의 여신은 다시 한번 은채의 손을 들어주었다. 몇 달 후 계절은 바뀌어 서울 거리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SR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투명 경영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최민아는 정식 사원으로 승진하여 피해자 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되었고 그녀의 당당한 행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곽 이사와 류 전무는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그들의 비리는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되었다.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고 직원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도진과 그의 든든한 조력자 은채가 있었다. 은채는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전설적인 해결사로 회자되고 있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공부하며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수련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도진 또한 그런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이면 항상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은채와 도진은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갔는데 그들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행복해 보였다. 돗자리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도진은 은채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은채는 도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은 원래 좋은 리더였고 나는 그저 거친 바람을 잠시 막아주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주변으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에도 은채의 눈은 습관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수상한 남자를 포착했지만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잠시 후 사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제지하는 모습이 보였고 은채는 만족스러운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 싸우는 고독한 킬러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령관이 되어 있었다. 도진은 은채의 행동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은채는 그저 성가신 파리를 쫓았을 뿐이라며 웃어 넘겼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훨씬 세련되고 강력해졌다. 그녀는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테라스에 서서 붉게 물드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풍경은 첫 번째 전투가 끝난 그날 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도진은 은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은채 또한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임을 깨달았고 그 믿음은 어떤 외부의 위협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도시는 여전히 수많은 욕망과 음모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었다.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 낮에는 따뜻한 CEO의 아내로 밤에는 냉혹한 심판자로 살아가는 송은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처럼 은은하게 빛나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으로 SR그룹과 자신의 사랑을 영원히 수호할 것이다. 1년 후 SR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도진은 단상에 서서 비전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만삭의 몸을 한 은채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가 된다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다. 갑자기 행사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한 취객이 보안 요원을 뿌리치고 단상으로 난입하려 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은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본능적으로 도진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도진이 그녀를 부드럽게 제지하며 뒤로 감췄다. 도진은 침착하게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압하며 보안팀에게 인계했고 놀란 은채를 안심시키며 이제는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킬 차례라고 듬직하게 말했다.
은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진을 바라보았고 그가 진정한 남자로 그리고 아버지로 성장했음을 확인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도진의 용기 있는 행동에 환호를 보냈고 은채는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속삭여 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안에서 은채는 창밖을 보며 문득 자신의 낡은 단검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창고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녹이 스으러가고 있을 테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무기가 있었고 그것은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하게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렸고 은채의 입계는 영원히 지지 않을 승리의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